네, 반갑습니다. 서용원의 수익이 빛나는 밤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죠? 8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3강이죠. 지난 1강과 2강은 성황리에 잘 마쳤고, 그죠?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또 많이 받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소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 또 뿌듯하고 또 이런 걸 자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 부분들인데요. 1강과 2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다시 시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데일리온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재생목록에 보시면 수익이 빛나는 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올라와 있어요. 1강과 2강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요거 다시 보기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3강도 업로드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시 보기 또 시청해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공지사항을 좀 드리면요. 오늘 종목 상담 119를 보신 분들은 저를 찾으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종편이 됐어요. 그죠? 종목 상담 119 같은 경우에는 119가 아니라 119죠. 119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원래는 월요일에서 목요일에 이렇게 7시에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목요일에 출연하지 않고 월요일 7시에만 출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대가 대가들의 투자비법이라고 해가지고 교육 방송이죠.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요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렇게 통해서 시청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부분들 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주춤했죠.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대한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올 때도 반등 강하지 않을 거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들 공략하시려고 하셨다라면 조금 기다렸다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예측은 좀 틀렸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좀 틀리지 않고 시장이 소폭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요 오전에 반등 자리에서 시장 반등 나오네 하고 공격적으로 매매하셨던 분들은 좀 크게 물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내일도 조금 약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헝다 이슈가 주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헝다가 달러 채권을 언제 이제 채권을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기한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3일. 근데 의도적으로 좀 중국 정부에서 안 갚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채무 불이행이 나게 되면 또 약간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수급들을 보시면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그리 강하지가 않잖아요. 매수가 들어와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해 드렸고요. 아직 노란톡이 안 들어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꼭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시장 전략들 받아가 보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일 금요일장에 대한 부분들 뭐 쉽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이제 실적 장세로 옮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비를 하는 전략들을 가져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서용원의 수익이 빛나는 밤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7일 날 수익 나는 투자자들의 시크릿 노트를 주제를 가지고 1강을 했고 2강은 매일매일 벌어들이는 용돈 매매 기법, 그죠? 꼬리 접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오늘은요, 전환사채의 비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세력 심리 읽기라는 부분들을 배워볼까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요,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단타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테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과 유상증자,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조금 어려워하는 주제이면서도 주식 투자를 한다라면 당연히 좀 알아야 될 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러분들 한 50분 안에 다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 나가 보자라고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디 있죠? 여기 있다. 잘못했구나. 자, 요렇게 그래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 좀 배워보고, 근데 뭐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지만 실전에서 그럼 세력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주가를 올리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카톡방을 통해서도 질문하셔도 되고 채팅을 통해서도 질문하실 수 있으니까 꼭 질문을 해보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기초적인 부분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상증자와 검은색 펜을 좀 쓰도록 할게요. 이 지금 슬라이드가 약간 빨간색이 많이 들어와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론을 좀 살펴보고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요,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자기 자본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또 너무 바보스러운 부분들이기도 해요. 그죠? 왜냐면은 우리가 레버리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에게 뭐 한 10억이 있어요. 10억에 10%의 이익률이 나면 1억 원의 수익이 나지만 내가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30억을 만들어가지고 10%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3억 원의 이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 원보다 3억 원이 훨씬 더 이익이 높을 수 있겠죠. 물론 실패를 할 경우에는 그만큼 손실이 더 커지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기업은 어쨌든 리스크를 활용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IMF 때 대우라는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뭐 부도가 나버렸죠. 부도가 난 이유가 뭐였어요? 대우가 망한 이유가 자금 조달을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망해버린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대학 시절 때 김우중 회장이 저희 대학교 선배셔가지고 강의를 가끔 연세가 연로하신데도 오셨던 적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김대중 정부에서 자금 막아가지고 대우가 망한 거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자금 조달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학 시절 때 그걸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금 조달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 그죠? 투자를 받아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을 빌리는 거죠. 대출을 활용해서 뭐 대출뿐만 아니라 뭐 채권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크게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일단 투자를 받는 것을 이제 증자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자금 조달 방법은 첫 번째 차입,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채에 의한 자금 조달이고 타인 자본으로 조달을 하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차입을 보실 수 있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다음 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 아니죠. 타인 자본이 아니고 회사 자본금으로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부채 증가는 당연히 없고 자본금만 증가하게 되는 그죠? 그래서 회계에서 가장 기본 원리는 뭐예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차입을 하게 되면 부채가 증가하면서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금이 증가하면서 부채는 증가하지 않고 자산이 증가하는 이런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러면은 증자가 훨씬 좋지. 그죠?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누가 돈 빌려주는 거랑 누가 나한테 그냥 돈 주는 거랑 했을 때 증자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냥 부채 증가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게 꼭 좋고 이게 나쁘다. 아니면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증자란 무엇인가? 증자란 무엇인가라고 본다라면, 첫 번째는 무상증자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무상증자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아니고, 기업의 사이즈를 키울 때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주의 납입금이 없이 기업에 준비된 자금으로 조달하는 방식이다. 주식을 발행해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다라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에게는 주식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주주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기업은 유보된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을 시킨다. 보통 기업이 여유로운 경영일 때 가능하고, 호재로 인식해서 주주들에게는 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무상증자 발표가 나오게 되면 주가가 급등을 하는,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무상증자를 왜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업은 돈을 이제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업은 크게 재무제표를 두 가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차대조표. 예.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죠? 재무상태표라고 해요.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바뀌었어요, 이름이. 과거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대차대조표가 익숙하실 거예요. 재무상태표가 있고 하나는 손익계산서거든요. 그럼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과 비용을 빼면은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이 순이익이 잉여금이죠. 남은 잉여금. 근데 이 잉여금을요, 이 대차대조표로 옮기기 위해서는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본금 계정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사이즈가 더 커지게 되죠. 왜냐면 자본금이 커지면 기업이 더 크잖아요. 왜냐면 자산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무상증자를 하는 거고, 무상증자를 할 때는 어쨌든 주주들에게는 주식이 새로 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의 트렌드들을 보면요, 유상증자를 하면서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하면 욕을 많이 먹으니까 기업이 무상증자를 같이 하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존 주주들을 좀 원성을 좀 달래기 위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달래지나요? 그게 달래지진 않죠. 그렇지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이제 주주들에게 욕을 좀 덜 먹으려고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이 그랬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무상증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무상증자는 호재로 인식이 돼서 2016년도에 무상증자 소식이 급등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유상증자. 예, 중요하죠. 이제 유상증자부터는 실제로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주주로부터 증자 납입금을 직접 징수한다. 징수라는 단어 자체가 썩 좋은 어감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상증자가 호재도 있지만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증자의 종류는 주주 배정, 그 다음에 일반 공모 방식, 제3자 배정 방식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잘 보세요. 주주 배정 방식은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 비율대로 발행되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지는 발행법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식의 10%를 증자하겠다. 뭐 그러면 배당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10주를 배당을 받는 거예요. 10주를. 그래서 10주를 뭐 5,000원에 발행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5만 원을 회사에 납입을 해서, 증권사에 납입을 해서 배정을 받아서 주식을 늘리든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에게, 여기 구주주라고도 들어가요. 구주주 배정 방식. 기존 주주들에게 발행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공모 방식. 이제 이거는 이게 그거죠. 쉽게 말해서 증권사에서 연락이 와요. 이번에 어떤 회사가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한 7,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럼 혹시 사시겠어요? 그리고 불특정 고객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공모 방식, 50명 이상한테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모집을 하는 걸 공모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정해놓고 하는 거는 3자배 정도 있지만 소수로 정해놓고 하는 거는 이제 3호라고도 하고 여기 그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 일반 투자자부터 신청을 받아 발행하는 주식 증자 방법이다. 그다음 제3자 배정 방식은요. 딱 찍어놓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그러면은 야, 삼성이 이번에 우리 회사에 100억 투자하겠다고 결정했어. 그러면은 주주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 우리 회사에 10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공시를 하는 거를 제3자 배정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제일 좋겠어요? 그냥 딱 봐도 제3자 배정 방식이 좋겠죠. 삼성이 발행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 방식은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난 이미 돈을 내고 이 주식을 산 사람인데 또 주식을 사라고 어떻게 보면 청구서 내미는 거 아닙니까? 물론 사고 안 사고는 내 결정이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싫고 물려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게 일반적이다. 아닌 경우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공모 방식은요. 청약 미달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금 조달을 100억을 해야 되는데 원래 보통 어떻게 하냐면 주주 배정 방식 후 나머지 공모 방식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주들에게 배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만큼 주식을 좀 사주세요. 그래도 믿을 건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의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주들에게 일단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를 이제 이 증권사를 하나 정해가지고 청약사를 정해가지고 이제 영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좀 팔아봐. 우리 주식 좀 팔아봐.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을 하죠. 근데 그거는 청약이 미달될 수 있어요. 내가 100억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80억밖에 조달이 안 됐어. 그러면 그럴 때는요. 막 발행 주식 가격을 내릴 때도 있어요. 막 더 내려요. 그래서 딱 싸게 팔려고 이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잖아요. 야 지금 10,000원인데 내가 7,000원에 줄게 했는데 아예 안 사는 거 사람들이. 그러면 6,5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싹 깎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이 미달되면 증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기업이 돈이 필요해서 한 건데 자신이 필요한 돈을 그대로 다 가져오지를 못하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악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예. 물론 주주 배정 방식이나 일반 공모 방식도 하는 이유가 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뭐 직원들 월급 주려고 합니다. 이러면 진짜 짜증나는 거죠. 그죠? 야, 너는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회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 내가 지금 어떤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돈 좀 투자해 주십시오. 이거랑은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거 당연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이 일반 공모와 주중 배정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공을 하면 그때부터는 또 좋아지는 구조를 갖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실 수 있겠고요. 3자 배정은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뭐 특히나 원래 내가 갖고 있는 주식보다 더 큰 기업이 인수를 한다. 이러면 더 좋죠. 과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저기 FNC 엔터인가요? FNC 엔터가 상장을 할 때 이 3자 배정 방식을 통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기업을요. 예를 들어서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갖고 있다라고 합시다. 자기가 보유 주식이. 그러면은 플러스 1,000주를 발행을 더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하냐면 FNC 엔터한테. 그럼 FNC 엔터가 돈을 납입해가지고 1,000주를 받아들이면 지분이 50%가 되죠? 그럼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사명 바꾸고 기업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자 배정 방식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투자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인수할 때도 3자 배정 방식을 활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상증자와 사례와 활용들을 살펴보면, 유상증자를 3자 배정 방식으로 한다라고 할 때는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투자를 유치한 거니까 실제로. 중국 기업에서 180억을 투자했다 멜파스가 3자 배정 방식이 유증 방식이다.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반대로 ELK가 225억 원의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거래량 터지면서 물량 다 팔잖아. 야이씨 똥 밟았네 이러면서 파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무조건 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후에 주가가 하락하여 발행가액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매수해 볼 만한 메리트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타당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싸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발행가액보다 낮아지면 이게 유상증자를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리는 경우들도 나오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유상증자 발표 후에 기대감에 의한 주가가 상승이 이어졌다면 단기간에는 매도하는 게 맞다. 3자 배정 때문에 올라갔다. 왜냐면은 막 쫓아 들어오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 오늘 중요한 거는 사채. 전환사채의 종류. 사채의 종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 사채고, 원금 보장과 지정된 비율의 이자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려요. 100억을 빌리는데 또 100억 좀 빌려줘. 기간은 10년. 10년이고 내가 이자 2% 줄게. 이렇게 보통 돈을 빌리죠. 이게 사채. 사채는 이익참가부 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뭐 담보부 사채, 뭐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본 사채는 이 전환사채하고 신주인수권부 사채일 겁니다. 이 전환사채가 이 12가 전환사채, 체인지 본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전환사채라고 하고, 이제 신주인수권부가 BW입니다. 이게 본드 워런트 해가지고 이제 신주인수권의 권한을 가진 옵션 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대부분 해요, 실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발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해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컨버터블 본드구나. 저 옛날에 이거 공부한 거라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영어를 알려드렸네요. 컨버터블 본드고 본드 위드 워런트네요. 워런트, 그죠? 죄송합니다. 본드 워런트 맞았네요, 그죠? 첫 번째, 전환사채. 이것도 제가 다 만든 자료인데 기억이 안 나요.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괜히 적어놨어. 그죠? 자, 보시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권자가 사채를 자기 회사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 그래서 사채권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형성권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나? 무슨 얘기지? 안 나와 있죠. 무슨 얘기냐? 전환사채는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전환사채는 어떤 게 형성이 되냐면 100억, 예를 들어서 100억을 이제 빌리기로 한 거예요. 이제 금액은 100억이고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총액은 100억. 언제까지 갚는가? 기한 뭐 2023년 뭐 10월 21일까지 이렇게 갚는다고 적어줘요. 그리고 이자는 표면이자는 2%, 그 다음에 만기이자, 만기에 또 지급하는 이자는 2% 이렇게 지불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 만약에 기업에 내가 2%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줬다가 이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죠? 막 최대한 받으려고 막 가가지고 따지고 해도 돈 빌려주고 파산해버리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죠. 위험이 있으니까 이자를 많이 주든가 보너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너스가.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하나 딱 걸리는 거예요. 조건이. 조건. 너에게 인센티브를 줄게. 어떤 거냐? 지금 현재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너가 원하는 시기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21년이니까 22년 뭐 3월부터 2023년 10월 21일까지 너가 언제든지 원하면 한 주당 7,000원에 교환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너는 그냥 매달 2%, 너는 1년에 2%의 이자를 받고 만기에 이자를 2% 받고 나중에 내가 현금으로 100억을 그냥 갚던가. 이 기업 입장입니다. 아니면 너가 원한다면, 돈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가 너가 원한다면 이 100억을 주식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한 주당 7,000원으로 내가 보상을 해줄게. 우리 주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선택해. 그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냐?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 21일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문제 한번 내봅시다. 잘 듣고 계신지.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100억 원어치를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죠. 100억 원 있으니까. 한 주당 7,000원에 내가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대요. 그럼 자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상황이 딱 처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주식으로 전환한다. 네, 1번 2번 현금으로 받는다. 뭐 선택하시겠어요? 이자는 둘 다 지급이에요. 자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분들은 뭐로 받으시겠어요? 뭐로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자 한번 쭉쭉 눌러보세요. 괜찮아. 틀려도 돼. 틀려도 돼요. 네. 잘 듣고 계신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질문 드리는 그쵸 1번이 대부분이죠. 그게 뭐냐면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왜냐면은 내가 7,000원에 살 수 있는데 그럼 받자마자 내가 팔아버리면 주당 3,000원의 이익이 생기는 30% 넘게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좀 기업이 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있지만 그래도 그 유혹을 떨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네. 이게 전환사채예요. 두 번째 뭐냐? 신주 인수권부사채인데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본드 위드 워런티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채권자에게 회사에 대한 신주 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해 신주 발행 청구하고 신주를 발행하면 주주가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환사채는요 100억을 현금으로 받아도 되고 주식으로 받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뭐냐면 100억은 현금으로 내가 갚을 거야. 단 너에게 쿠폰 하나를 줄게. 이렇게 채권이 하나 있으면 여기에 이제 점선으로 된 쿠폰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뜯을 수 있는 쿠폰이. 여기에 뭐라고 있냐면 이 사람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우리 회사 주식을 한 주에 7,00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채권자 즉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나는 이 주식을 사고 싶잖아요. 그럼 이 100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을 해서 한 주에 7,000원씩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해됐다 하시는 분들 0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해되신 분들은 0번 바로바로 눌러보세요. 전환사채는 100억으로 내가 돈 빌려준 걸로 주식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에 돈 못 받으면 막 항아리 들고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로 받아오는 건데 주식으로 받는 건데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돈은 내가 100억으로 다시 받겠지만 한 주에 7,00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채권자는 추가적으로 돈을 납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100억은 100억대로 갚아버리고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근데 거의 동일하게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 종목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대, BW를 발행했대, 신주인수권을 발행했대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이슈가 발생했구나. 돈을 어디서 빌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식 취득 방법은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돈을 전환시키는 거고 이거는 신주인수권부 BW 신주인수권을 받는 거고 현금 유입 유무는요 이 채권자 입장에서 현금을 신규 자금을 유입하지 않아도 돼요. CB는 왜냐하면 내가 빌려준 돈으로 주식을 바꾸니까. 근데 BW는 신규 자금 유입을 해야 된다. 사채권의 유무는 사채권이 소멸되죠. 내 주식을 받았으니까. 근데 사채권은 존속되면서 나는 주식을 얻는 거예요. 그죠? 돈은 다시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재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키면 자본으로 바뀌겠죠. 부채가 없어져 버리고. 그죠?
자본으로 바뀌는 반면에 재무구조가 BW는 부채도 증가하고 자본도 증가하는,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고 자본도 새로 유입이 되는 거니까 자본이 증가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 다 달달 외우고 있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전에서 어떻게 나타나 주는가? 사채와 주가와의 관계. 자, 사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부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채 증가는 기업 재무에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 좋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증자가 더 좋은 거고, 사채는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회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회사가 100억 원짜리의 투자를 신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을 하면요 50억 원의 이익이 생기게 생겼어요. 이게 가능하게 생겼어요. 이익이. 예, 100억짜리인데 투자를 해서. 근데 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가 있냐면 90억이 있어요. 90억이 있어가지고 10억이 부족하니까 이 10억만 있으면은 나는 50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이게 10억이 어디 끌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증자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은 사채를 발행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증자 발행은 땡이죠. 왜냐면은 내가 90억을 투자하고 10억을 빌려오면 10%의 지분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50억에 5억 원은 내 이익의 5억 원은 이 돈 대준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분을 나눠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 이거 주기도 싫어. 나는 그냥 이자 1억으로 끝내겠어. 10억 빌려주면 1억도 안 되겠죠. 한 5%다 하면 5천만 원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천만 원으로 난 10억을 끝내겠어. 그래가지고 돈을 빌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50억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물론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의 수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파라다이스가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를 만들 때 전환사채 발행을 가지고 이 시티 영종도 시티 저기 영종도의 파라다이스 시티를 전환사채를 2천억 원어치인가 막 발행해가지고 만들었었던 제가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제 사채 발행을 했죠. 지금 파라다이스 시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물론 좀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잘 나가고 있죠. 그죠? 잘 해놨죠. 그렇듯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사업일 경우에는 증자보다는 사채를 선호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 사채 발행은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가끔 이게 투자를 하다가 전환사채 발행이라고 떠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 한라가 4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 범양건영이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했다. 왜냐하면 사채 발행을 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기업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내가 유상증자가 주주 배정 방식이나 공모 방식으로 빡 발표가 되면 주주들에게 바로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채는요. 발행했을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발행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중요하냐면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행사했을 때 행사에 따라요. 권리를 행사했을 때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보시면 지앤코가 85만 주 신주인수권부를 행사해버렸어요. 19일날. 이 고점 올렸다가 쫙 빼버린 다음날 9%가 급락하는 흐름이야. 이렇게 올라갔다가 번쩍했다가 올라가니까 이것들이 위에서 전환사채를 행사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지앤코 같은 경우 이렇게 된 거죠. 야, 이제 그 사채권자들에게 내가 주당 1200원에 줄게. 전환사채를. 대신 나 돈 좀 빌려줘. 했어요. 주가가 팡 올라가요. 2330원. 그럼 1200원에 나 갖고 있으니까 이거 팔아버리는 거죠. 행사를 해버린 거예요. 신주인수권부를. 행사해.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죠?
그 당시에 여기 나와 있네요. 행사 가격이 얼마였어요? 여기 신주인수권부 행사 가격이 얼마였어요? 1,500원, 1,512원가 1,539원이었죠? 근데 어디서 행사를 했어요? 이날 행사했잖아요. 2,200원, 2,300원 요 자리에서. 그러니까 얘네는 주당, 예, 얘네는 한 800원어치 이익을 얻은 거죠. 주당.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장난질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대박이죠. 전환사채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런 문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제 세력들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전환사채를 이제 이용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세력들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잘 보세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구조가 이상한 구조로 돼 있어요. 이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어려운 기업들을 찾아갑니다. 이게 영화의 그 작전이라는 영화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전환사채라고 직접 나오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영화가 이제 그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작전이라는 것도 거기서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어려운 기업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자금이 없는, 그래서 기업 CEO, 그러니까 대주주를 찾아가가지고, 요새 경영이 참 어려우시죠? 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경영이 어려우신데, 우리가 돈을 좀 대드릴게요. 한 50억짜리, 돈을 대드릴 테니까, 요걸로, 기업 경영하시는데 쓰시고, 활용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사장님은, 전환사채를 발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억 원어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고 이자율은 괜찮아요. 0%로 합시다. 0%. 0%. 이자 안 줘도 됩니다. 대신 지금 현재 주가가 7,000원인데 전환가액을 5,000원에 주세요. 5,000원에. 그럼 내가 50억 납입해 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억을 납입을 하죠. 그러면 시 대표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로 발행을 하는 거니까 주식으로 전환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억을 내가 먹고 부채로 잡혀있긴 하나 이거를 부채를 내가 돈으로 갚아야 되는 게 아니죠. 자금이 부족했던 찰나에 잘 됐네. 일단 기존 보유 주식으로 돌려주면 되겠네. 그래서 주식으로 돌려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요거를 성사가 되죠. 그래서 0% 이자를 잡아가지고 발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뭘 하냐? 세력들이 작업을 하죠. 주가를 막 빼요. 왜 빼냐? 여러분들이 전환가액은 가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액 조정이 가능을 해요. 가액 조정이 뭐냐면은 7,000원에 하기로 했잖아요. 7,000원에. 그죠? 7,000원에 발행하기로 했잖아요. 현재가가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6,500원으로 떨어져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환가액이 7,000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액 조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로 하냐? 5,500원으로 하는 거예요. 5,500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걸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조정을 한없이 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만 않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현재 가격, 기준 가격의 70%까지 할 수 있어요. 70%. 70%. 예를 들어서 현재가 10,000원, 지금 처음 발행가액이 10,000원, 예를 들어 7,000원이다. 7,000원으로 발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70%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가액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4,900원까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4,900원까지. 네. 그러면은 쭉쭉쭉 의도적으로 뺍니다. 그래가지고 가액 조정을 4,900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4,900원까지 내린 다음에 주가를 10,000원을 넘어서 12,000원까지 올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전환권을 행사하는 거죠. 행사해버려. 그러면 한 주당 4,900원을 12,000원에 팔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순수한 의도로 진짜로 기업이 자금 조달이 필요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투자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암암리의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하시는 분들 1번, 어렵다 2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어렵다 하시면
이해됐다 1번, 어렵다 2번. 이건 중요해요. 이게 머릿속에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를 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례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예, 여러분들 실전에서 어떻게 보면 되는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예. 이해되셨어요? 여기 이해 안 되신 분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잘 경청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건 어디 가서 못 배워요. 이거는 뭐 책에도 없어요. 이런 거는. 예, 어디 이렇게 주식책을 찾아본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은 강의를 여러분 듣는 겁니다. 늦은 시간을 할애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 성공 투자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예전에 저도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매매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종목 이름이. 그래서 제가 한번 사례를 찾아놨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과거에 최근에 있던 흐름들 중에 KPM테크라는 주식이 있어요. KPM테크. 이 KPM테크가 이 당시의 흐름들을 보면요. 여기서 그렇게 막 매집을 하죠. 바닥권에 내렸다가, 그죠? 이거 물론 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긴 하지만 여기 주가를 이렇게 내렸다가 여기서 이제 매집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해서 7,460원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예. 근데 이때 보시면 코로나 이전의 흐름들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계속 주가를 뺍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쫙 빼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400원짜리가 7,460원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1,300원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전환사채를 먼저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HTS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금감원에서 사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 이거가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다가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치면 됩니다. 전자공시 시스템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열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KPM 테크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전부 다 이 공시를 할 만한 이 얘기들이 계속 이제 발행이 되는,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정기 보고서가 있고, 정기 보고서만 볼 수 있어요. 그럼 분기 보고서, 연말 12월 달에 발행하는 감사 보고서, 사업 보고서, 분기, 반기 보고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럼 요거를 보시면 어떻게 보고서를 정기 공시 보고서를 보면요. 요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대표이사가 누구고, 여러분도 한번 이런 거 읽어보시면 좋아요. 회사가 뭐 하는 회사고, 여기 계열사는 뭐가 있고, 얘네 지금 이 차체의 등급은 얼마고, 그죠? 회사 연역은 어떻게 됐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여러분들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자본금 변동사항, 그죠? 그럼 자본금 변동사항을 보면 얘네가 발행 주식수가 얼마고 뭐 요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 총수도 얼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통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본금 변동사항을 쭉 내려보면 얘네는 지금 전환사채가 없어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KPM테크를 어디로 돌아가 보냐면 과거 2020년도 상반기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고서를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2020년 6월 달에 발행한, 3월 달이나 6월 달에 발행한 보고서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19년도 3월까지, 19년도네요. 자본금 변동사항을 쭉 보니까, 와,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미상환. 그러니까 아직 돈은 빌렸는데 주식으로 전환시키지 않은 전환사채가 1회차부터 8회차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는 없었죠. 하나도 없었죠. 그 다음에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있네. 그죠? 그럼 여기서 쭉 보면
발행일은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까지 했어요. 만기일은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도 있어요. 22년 1월 15일, 그죠? 근데 얼마를 했냐면 1억 180억, 135억, 5억, 7억 5천, 그 다음에 100억 이래가지고 총 500 맞나요?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527억 원어치의 전환사채를 발행해놨어요, 얘네가 지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전환 비율은 100%로 하고, 그죠? 100%로 하고 전환가액이 나오는데 1118원, 1055원, 1050원, 1118원, 1362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부터 전환을 시키느냐?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때 발행한 금액을 언제 1100 얼마에 발행이 되어 있는 거죠. 요 가격대 1118원 뭐 요 정도였죠? 네. 1200원, 1118원 요렇게 발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500억 원어치를 전환시킬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딱 갖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뉴스를 타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흐름들을 보이느냐? 이제 여기서 정기 공시가 아닌 공시들을 살펴보면은 최근의 흐름들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에 그죠? 2020년도 9월 달의 흐름들과 8월 달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여기서부터 신주인수권부 행사, 신주인수권부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9월 달부터. 예. 여기 이제 올라가는 부분부터 20일, 25일 요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예. 여기 보시면 22일, 25일 이런 식으로 29일 이렇게 전환사채를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주인수권부도 행사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최대주주도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행사 전환청구권도 행사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요 한 1월 달까지 3,000원, 2,000원 언저리서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전환사채가 없어요. 지금 현재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전환청구권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익이 났느냐? 1200원, 1100원, 1050원짜리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그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3000원, 4000원, 4000원대 전부 다 행사를 해버린 거야. 그죠? 여기서 행사한 사람은 진짜 양아치죠. 속된 말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전환청구권을 행사를 하면 주식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세력들이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네, 세력들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 알겠어. 일단 알겠어.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 사실 여러분들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오랜 기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전환사채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자본금 변동사항에서 전환사채들을 살펴보면 얘네가 2018년도에 발행을 했는데 그죠? 만기일이 일단은 19, 20, 21, 3년짜리예요. 대부분이. 오늘 종목 상담은 오늘 하지 않습니다. 이련님. 네. 3년짜리죠. 그리고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뒤부터예요. 그러니까 발행이 됐다라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후부터 3년 사이, 즉 2년 동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발행된 가액에서 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가액 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액 조정. 처음에는 보시면 1094원이었는데 1024원으로 조정을 했죠.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70%나 액면가액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이 70%.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직접 투자를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서 이거를 꼭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그죠? 단기 보고서를 보고 최근 보고서를 봐가지고, 예, 여기서 자금 변동 사항에서 전환사채가 있는가? 예, 지금 코스맥스는 없어요. 예,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얼마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있는가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네요. 아직 있구나. 아직 미상환된 게 있네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얘네가 686원이고 2,700원이 2,700원. 그러면은 10회차죠. 10회차. KPM테크 10회차 2,700원짜리는 현재 가격대를 보시면은 손실은 아니네요. 근데 얘네가 더 떨어지면 가액 조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처음 발행한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0회차 전환사채 발행 가액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죠? 좀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이게 처음에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계속 반복해서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너무 어렵다고 덮어두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다 있습니다. 자료가. 자, 여기서 보시면은 10회차가 언제 발행했냐면 2021년 1월 18일 날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1월 18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다. 여기 발행 결정 있다. 여기. 주요 사항 보고서 해가지고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 보시면 일단 이자율은 4%, 표면 이자율 4%짜리네요.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한다는 거는 세력주일 가능성이 낮아요. 그럼 어쨌든 그래도 한번 볼게요. 전환가액이 처음에 얼마였냐면 2,825원이었어요. 2,825원. 근데 얘네가 얼마까지 조정할 수 있냐면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산출한다.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까지로 한다. 얘네는 액면가까지예요. 그러면은 얘네는 지금 액면가가 얼마예요? 얘네 액면가 얼마짜리예요? 액면가 100원짜리. 그럼 얘는 100원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장난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70%짜리도 있어요. 70%짜리. 지금 저거는 4% 이자에 액면가까지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이걸 사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70%까지 조정을 해서 어떤 경우를 찾아야 되냐면 지금 현재 가격보다 전환가액이 높아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환가액이 4,000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가 3,000원이에요. 근데 이 전환가액 조정된 금액을 보니까 4,000원이 최소예요. 최소값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돈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는 확인을 해보진 않았는데 아무거나 한번 볼게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의 전환가액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액 조정만큼 이미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긴 없네. 없어요. 여러분 혹시 뭐 궁금한 종목 없으세요? 궁금한 종목. 뭐 조금 큰 종목 CIS 한번 볼까요? 뭐 이거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한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기 보고서를 열어보고 자본금 병 없어요. 이거 전환사채 없어요. 그죠? 자, 분기 보고서 한번 볼까요? 반기 보고서는 좀 보고 여기 있다. 여기 아닌데. 이건 합병 여기 있네요. 제3회 김영식 무보증 3호 전환사채. 예, 요거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언제냐면 15일부터 가능했네요. 그럼 전환가액이 7,600원이었어요. 7,600원. 그럼 얘네가 언제부터 발행을 했냐면 10월 15일 날 발행했어요. 2020년 10월 15일 날.
2020년 10월 15일 날 한번 봅시다. 2020년 10월 15일 여기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얘네가 처음에 전환사채를 발행한 금액이 얼마였냐면 표면이자 2%고요. 예. 7,603원이었어요. 7,603원. 그죠? 근데 최근 흐름들에서 보시면 7,603원짜리가 얼마까지 조정이 돼 있었냐면 여기 보세요. 2,586원까지 조정이 돼 있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계속 이렇게 바꿨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2,000원까지 끌어내렸다가 그죠?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팔고 나온 거예요. 그럼 얘네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려서 7,000원짜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환가액을 진짜 최대로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이 팜스토리잖아요. 팜스토리잖아. 에이씨. 팜스토리잖아요. 와, 그럼 이거 17,000원짜리네요. 어제 전화해서 청구했어요? 얘네 이거 완전 해먹은 거예요. 이 정도는. 그죠? 7,000원짜리를 2,000원까지 내렸다가 주가 올려가지고 빼버린 거 아닙니까? 판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고르는 거는 사실 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호흡도 굉장히 깁니다. 뭐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찾으려고 하진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략하신 종목이 전환사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에 대한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요걸 다시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환사채를 이용해서 네, 잠시만요. SFA 한번 봐드릴게요. 뭐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좋은 사례가 돼가지고 우리 이리온나님 잠깐 봐드릴게요. SFA 네, 봅시다. 아니, 사업보고서 말고 분기보고서. 네. 없어요. 없죠? 무상증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왜 안 봤냐면 이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전환사채를 잘 안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안 봤던 거예요. 이리온나님 아시겠어요? 네. 없어요. 네. SFA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확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공시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지금 공략하는 종목인데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전환사채를 얼마에 발행을 했고 그 발행가액의 전환가액이 몇 %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치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다. 그럼 그거는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가가 막 급등을 해요. 급등하는 종목 사실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근데 전환사채, 미상환사채가 많다. 그거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주가가 올라갔을 때 전환사채를 청구해버리면 그거는 빼도 못하고 물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싼 가격 주식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금액만큼이 쏟아져 나오니까 단계적으로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나옵니다. 올라갈 때 빼고 떨어질 때도 또 팔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전환사채를 가지고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꼭 그렇다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을 가지고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중견기업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문제될 만한 건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진 않는데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이 0% 네,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게 세력주다라고 해가지고 사실까봐. 그죠? 그렇게 보여드리지 않지만 0%인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안 받고 하겠다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투자를 실제로 정말 받았는데 전환사채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저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가지고 인수를 할 수 있어요. 유상증자 아닌 방법으로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력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방법들도 있더라라는 것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그 세력들의 전환사채 장난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의 전환사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고 살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강의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보기를 통해서 반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유상증자, 그죠? 무상증자, 그 다음에 전환사채,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기업 인수를 하기 위한 과정인가 아니면은 자금을 진짜 조달을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좀 냄새가 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 있다라면 훨씬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보세요. 질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은 여러분들 목요일은 좀 쉬울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단타하는 방법, 그죠?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단타 매매,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초 공부부터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공부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진행을 해나가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이번 주 내일까지 신대가 런칭 기념으로 1개월에 44만원, 3개월에 120만원의 이벤트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주셔도 돼요. 그죠? 지금 전화도 주셔도 되니까 이쪽으로 전화 안 받은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락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고 저는 내일 또 우리 회원님들은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월요일날 여러분들 월요일날 저녁 7시 종목 상담 119 저녁 밤 11시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